easy. 내 마음도 모르는 이들 모두를 위한 본격 심리상담 방송 잠나원.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최근 수많은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 새삼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사실만 보고 다른 측면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애잔하게 느껴지고 결국 신경도 쓰이지 않더군요. 심리상담 방송 잠나원.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괴로우세요?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괴로움이 없을 수 있나요? 선제 마음밭 수련이 있어요. 선제 마음밭 수련이요? 그게 뭐죠? 일상을 떠나 쉼, 깨침, 나눔을 체험하는 수련이에요.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익힙니다. 참나원의 방쌤과 이은정 쌤이 함께합니다. 참가 신청이나 문의는 마인드 코칭 연구소로 해주세요. 전화는 763-3478 763-3478. 안녕하세요, 방기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들 속에서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담오신 분도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의 비난이나 아니면은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렇게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게 맞는지,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거나 이제 욕하거나 네. 하는 모함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에게 애잔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성현의 경지에 이른 상당히 성숙한 사람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익명으로 오는 그런 비난일 경우하고 네. 면전에서 네. 그렇게 어떤 위압감을 가지고서 올 때 네. 그럴 때 대처가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또 거기다가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아주 철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를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위계질서상으로 높다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엔 참죠. 참고 이렇게 수그리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뒤에 그것을 이제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네.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용기 있게 이제 대응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공격을 덜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받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네. 얘들이 거기에 그 대응 공격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서 반격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맘 놓고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위협을 느끼거나 부당한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그걸 멈출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하게 되는 비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감하게 맞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익명성 뒤에 숨어서 네.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불쌍하게 여기고 오죽하면 이러겠냐 하고서 오히려 폭넓게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게 되면 그게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한번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공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요번에 그 세월호 사고처럼 그런 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미리 연습되어지고 교육되어졌다면 많은 부분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가 평상시에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소위 나보다 높다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하는 얘기들이 내가 너를 여태까지 어떻게 돌봐왔는데 너를 여태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혹은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방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용기고 뭐고. 그렇게 나오는 예. 어른이나 윗사람한테 존경심을 갖긴 힘들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일찌감치 그냥 죄송합니다 해버리고 네. 이 존경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그분한테 기대하는 거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 가장 또 강력한 대응이 사실상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방송 통해서 이렇게 직장 상사라든지 그런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제작됩니다.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 실명이나 닉네임 공개 여부,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그리고 상담 방식, 즉 이메일, 전화, 방송 참여 상담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골라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chamna-one@다음.net 참나-1@다음.net이고요.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후 내담자는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떤 분이랑 상담했었죠? 제이님이요. 예, 제이님이랑 상담했었죠. 제이님하고 전화로 상담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전화 상담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편집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제이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심리상담방송 참나원의 이 박사입니다. 네, 예, 제이님 맞으시죠? 네, 예, 제이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좀 바쁘게 지냈어요. 아, 무슨 일 때문에 바쁘셨어요? 제가 계속 임용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학원 발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참 때죠? 네. 예. 이번 발표는 좀 잘 하셨나요? 사실 그게 방송 다음 날이 발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하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은 그냥 발표를 떨지 않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만 바꾸는 걸로도요. 네네. 네, 바로 효과를 보셨네요. 네, 환경이 조금 이게 자극하지 않는 교수님이시라서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조금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만 하는 거고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 방송은 들어보셨나요? 방송을 제가 사실은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으셨어요? 그게 약간 제가 원래 회피 성향 같은 게 좀 있어서 뭔가 하고 나면 좀 많이 약간 생각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또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좀 무서웠어요. 혹시 네. 호기심이 들진 않으시던가요?
호기심도 드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면 막 리플도 달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네.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또 조금 더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렇게 방송 내용이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계속 혼자 버퍼링하고 있는데 다시 그게 확인한다는 게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박경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예. 제이님, 네, 그래서 계속 안 들으실 거예요? 제 방송은 아마 못 들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이렇게 괜찮아지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은 권해드리고 아마, 싶은 건요. 네. 최대한 빨리 들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아, 방송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럼 회피하는 성격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 아주 또 몹쓸 버릇이거든요. 아, 네. 회피하는 성격이 어딨어요. 성격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약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 상황이든지. 내 마음은 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 책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이유를 갖다 대지 마시고요. 네. 까짓 거 이거 못하겠어 하고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일단 해본 다음에 생각한다. 아, 해본 다음에요. 네. 예. 그게 지금 제이님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전화 끊으시고 바로 방송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전화 상담을 한 내용을 네. 다른 분들과 혹시 나눈 분은 있으신가요? 아, 네. 친구랑 이 얘기를, 친구는 방송을 듣지 못했는데, 네,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아, 친구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조금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놀란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친구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좀 사실 그때 방기현 선생님이 약간 몰아붙이실 때 좀 많이 이게 감정은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게 표현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다. 그래서 잘 숨긴대요, 제가 표정도 그렇고. 저는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친구 옆에서 보니까 그걸 아는데 저는 제가 그런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당시에는 표현을 못하고 항상.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네. 방송을 들어보시라고 권하는 건데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송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하고요. 네.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청취자 입장에서 다시 들어보는 거 하고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고요. 내가 네. 다른 것들이 많이 보여요. 마치 지금 친구가 나의 정확한 어떤 부분을, 나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알아채듯이 네.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많이 단순화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했던 것을 자꾸 곱씹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자꾸 이렇게 붙들릴 수가 있어요. 네.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확대 재생산된다고요. 불안이나 위축되거나 하는 것들이. 아, 네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다른 조망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입장, 다른 관점에서 보실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플 같은 것도 상처받을 거를 알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곱씹지 말고 보시라고요. 그냥 흘려보내면서 보시라고요. 가볍게. 가볍게요. 네. 예, 가볍게. 이해하셨어요? 네. 예. 꼭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이님, 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실전에서 한번 부딪혀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거는 물에 들어가 봐야지 알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댓글 예. 악플 하나도 없거든요. 안심하세요. 예. 그것도 그래요. 예. 정말 악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네. 뭐 대학원 다니시고 공부하시느라 힘드신데 이렇게 네. 전화
참여에 또 임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것들, 그리고 네. 대학원 생활 순탄하게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학 때 되면은 안가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안 그래도 6월이나 7월 달에 한번 놀러 갈 생각이에요. 아, 예. 네. 그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인트로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예. 악플에 관련된 얘기들. 예. 제이님한테서 무슨 어떤 특별한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듣기에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지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래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할 때 네. 그럴 때 태도를 살짝 바꿔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거. 예. 앞으로 제이님이 이제 발표라든지 그런 거 임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때 상담받았던 내용들이,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원동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셔서 오랜만에 언급하네요. 애프터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이메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담자와의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화 상담이었고요. 그 전주에는 중년의 신사분과의 상담이었고, 오랜만에 오늘은 미모의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두부라고요. 두부요? 네. 특별히 두부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키울 예정에 있는 강아지의 이름이 두부예요. 강아지 이름이 두부다. 네. 저는 강아지도 두부다. 이래저래 좋아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 예. 저희 방송은 좀 들으시나요? 네, 자주 들어요. 어떠세요? 방송 들으시면? 방송 들으면 딱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콕 집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니라 방기현 선생님이 해주시겠죠.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진아님이었나요? 예, 진아님이었죠. 진아님 상담을 한 이후에 이메일로 사연이 왔었고요. 상담 신청이 왔었고 그 이메일 상담이 한 차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담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예전에 진아님 상담과 그 이후의 상담들을 들어보시면은 오늘 상담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메일 보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보낸 내용도 포함되면 좋고요. 네.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제 성격이 낯가림도 심하고 좀 사람 대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낯가림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오늘도 오랜만에 던킨 도너츠가 한 통 왔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웃으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겉보기엔 굉장히 밝아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의외네요.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그러는 것도 밝은 척 하는 거고 사람 대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긴 있어요. 사람 대하는 게 어렵다. 우선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연령이라든가 하시는 일이라든가. 저는 24살이고요. 직업은 웹디자이너예요. 웹디자이너. 네. 웹디자이너면은 상당히 그 창의성이 필요한 일이죠. 네,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약간 그쪽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창작의 고통? 네. 그럼 평소에 이제 그것에 스트레스하고도 싸우고,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더 어려운 건 어느 쪽이에요? 사람 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대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먼저 아빠 대하기가 어렵고요. 아빠요. 처음 만나는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이 더 급할까요?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 대하는 거 아니면 아빠 대하는 거?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아빠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연에 보면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많이 맞으셨다고. 네.
그리고 아빠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또 실망스러운 답을 들었었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그럼 아빠한테 가지는 감정이나 아빠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 아직 해결 안 된 그런 이야기를, 에피소드 같은 것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기분도 안 좋았었는데 그때 엄마가 또 막 약간 짜증나게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서 씻고 나왔는데 아빠도 거기서 또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래서 짜증나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 비꼬듯이 얘기하고 틱틱거리고 비꼬듯이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롱하듯? 조롱하듯까지는 아닌데 뭔가 말 그대로 비꼬듯이요. 한번 흉내 한번 내보시겠어요? 성대모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박을 했다고 하면은 아 진짜 얼굴 보기 힘들다. 막 너는 집에다가 돈을 내고서 살아야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외박을 자주 하니까 너는 아예 집에다가 돈 내고서 월세 내듯이 그렇게 살라고 막 같은 가족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꼬듯이. 네.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이제 굉장히 거슬리고 짜증이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똑같이 그러세요? 아빠만 그러세요. 아빠만? 네. 아까 엄마도 처음에 짜증나게 했다 그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짜증나게 했나요? 아, 엄마는 정말 단순한 건데 제가 밥 먹고 왔는데 계속 자꾸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런 경우에 짜증을 내는구나. 네. 이거 엄마한테 여쭤보면 엄마는 뭐라 그러실까요? 서운하죠. 아무래도. 왜 서운해하실까요, 엄마는? 엄마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 챙겨주고 네네. 싶어서 그러는데 네. 제가 매정하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한테는 심각하게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네. 좀 이렇게 좀 귀찮거나 좀 약간 짜증나는 정도지. 네. 근데 이제 아빠의 경우는 다른 거죠? 네. 뭐, 외박도 자주 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돈 내고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네. 이제 얼굴 보기 힘들다. 너 얼굴 진짜 비싸다. 막 이런 식으로. 비싸신 분이라서.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미화를 해서 제가 말한 건데, 그날 처음으로 아빠한테 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심한 욕 있잖아요. 심한 욕이라면 어떤 거? 딸인데 막 딸한테 막 씨이라 그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빠가 딸한테, 네. 24살 먹은 딸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아빠가 화가 많이 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처음에는 제가 엄마한테 짜증을 냈잖아요. 엄마한테 짜증을 냈죠. 네. 밥 먹으라 그러는데 먹고 들어왔다니까 뭐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짜증을 냈는데 이제 아빠한테도 막 외박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는 자기 아내한테 짜증내고 이제 나한테도 짜증내니까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 이란 욕 말고 네. 또 어떤 것들이 지금 마음에 남아 있나요? 너는 딸이 돼가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금 몇째 딸이죠? 첫째요. 첫째 딸이고 밑에 동생들은? 동생은 2명 있어요. 동생 2명 있고요. 네. 딸 그리고 여동생, 네, 남동생. 남동생 네. 그렇게 있고요. 근데 아빠가 그 두부님한테만 그래요? 아니면 동생들한테도 그래요? 동생들한테는 안 그래요. 오직 그냥 집에서 두부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많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녀지간이 안 좋았어요. 네. 동생들한테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유독 나한테만.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말을. 근데 둘째나 막내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은 대로?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그러면 어른들한테 뭐 그렇게 야단을 맞거나 뭐 또 기싸움을 한다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마련이죠. 네. 그 아빠하고 기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제대로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말다툼 하다가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고 아빠도 계속 그러다가 말고 확실하게 제 주장을 말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 주장을 좀 해봤음직도 한데 왜 안 했어요? 하면은 그 상황이 또 계속되고 그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벌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냥 아빠랑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지금 얘기는 요즘 얘기인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는 계속 그러니까 아빠랑 싸울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네.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면서요? 네, 많이 맞았어요. 맞았던 얘기 좀 한번 해보실래요? 맞았을 때는 그냥 단지 아빠의 화풀이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이유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한 번은 뺨을 좀 심하게 맞아서 자국이 나가지고 학교 못 간 적도 있고 다리를 종아리로 때리긴 했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제 막 피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도 학교 못 갔었던 것 같고. 그 아빠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최대한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하는 말 가끔씩 들어보면 뭐 고모나 작은 아빠나 막 이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성실하다고 그래요. 성실하고. 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네.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비난은 별로 안 받는 분인가 봐요. 네네.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라서. 똑부러지게 하는 네. 사람이고. 근데 유독 큰 딸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으로는 그렇고 두 분님이 보기에 아빠는 어때요? 두 분님 마음에 있는 아빠는? 그냥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게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네. 아빠의 뭐가 싫은 거죠? 아빠의 자체가 싫어요. 아빠 자체가? 네. 그래도 괜찮게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그 말씀 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맺히고 있거든요? 네. 아빠 생각하면 그냥 믿고 싫고 그래요? 네. 아빠한테 좀 칭찬받아보고 싶다거나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져 보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은 있는데 그냥 그게 생각일 뿐이지 단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좋아질 거라고 기대도 못했다는 거죠? 네. 시도는 그럼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왜 사연에 보면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빠 네. 너무 아빠 마음대로만 한다. 응? 아빠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가 아빠한테 이제 뭐 보수적인가 좋아하시네 하는 그 조롱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실망했던 네. 그런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거는 좀 시도하려고 해보셨던 거 아닌가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말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확실하게 뭐 아빠가 예전에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 막 이런 말을 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하고 두 분님하고 사이에는 서로 속마음을 가지고 소통했던 적이 없는 거네요. 네, 없어요. 그리고 두 분님은 아빠가 밉고 싫고 네. 아빠는 두 분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별로 말로는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않은 해요? 것 같아요. 말로는? 대놓고 사랑한다고 안 하고 그냥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다 아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콕 집어서 두 분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누굴 통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네. 지금 아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속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자기 맘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 네. 그건 두 분님도 그렇지 않아요? 네. 아빠 닮았네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아버님도 좀 약간 너무 아버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분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두부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하셨던 거에 좀 예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원래 지금은 직업이 디자이너지만 실용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것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서 너 그쪽 돈 안 되지 않느냐, 아예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 그쪽 일 해서 뭐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랬었죠. 그 실용음악 쪽을 하려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아빠 엄마가 그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네. 그래서 그만두셨다고요? 네. 아빠 엄마 말씀 들은 거네요? 제 얘기도 했죠.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리고 안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아빠 엄마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외박을 자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아버님들이 딸이 외박하는 거 좀 걱정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외박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에도 불만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럼 외박에 정당한 이유가 있겠네요? 정당한 이유라기보단 그냥 노는 건데 나는 안전하게 집에 오는데 왜 자꾸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전하게 별일 없이 집에 오는데 네. 아빠는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는 날 못 믿는다. 네. 못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빠가 저를 안 믿어준다. 아빠가 나를 안 믿어하는 거. 네. 그리고 제 말 되게 안 듣고 지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면 아빠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도 안 하고 이럴 텐데 네. 그거 어떻게 아냐 하고서 계속 불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나 안전하다. 아빠 걱정하는 일 전혀 없다. 아니요, 한 적 없어요. 왜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들어와서 집에 있으면 그게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그러고 가지고 아빠는 안심을 못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거 소심한 복수 아니에요, 혹시? 응? 내가 얘기해주면은 아빠가 네. 안심해버리면 아빠 고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고 해서 계속 걱정하라고. 네. 아빠 괴롭히려고 일부러 얘기 안 해주고 더 궁금하게 하고 계속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봤자 굉장히 아빠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그럴 테니까. 네. 그렇게 혹시 소심한 복수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네.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네.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대상이 달라서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기분 나쁘진 않아요? 네. 만약에 아빠가 이랬으면? 그러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야기나 이런 것의 내용보다도 네. 내가 찍어놓은 사람이 그러면 싫군요. 아빠면요. 아빠만? 네.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빠면이라는 게 먼저 우선이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그 아빠? 네.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네. 아빠 비슷한 사람도 있던가요? 아빠가 저한테 그런 건 집에서만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또 아빠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만 내 아빠를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부님께서 네. 아빠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빠와 같은 거부감을 느낀 적은 있어요? 아빠랑 아니요. 저 사람은 아빠랑 정말 비슷해서 네. 나는 저 사람이 싫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혹시? 다른 이유로 싫다고는 느꼈지만 아빠랑 비슷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집에서 나를 대하는 아빠의 모습이랑 비슷한 사람을 아예 보질 못했다. 네. 아빠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네요. 두부님한테는. 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개조하고 싶다고 네.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바꾸고 원만하게 하고 싶다고 희망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빠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해요? 그냥 사소한 것부터 먼저? 어떤 거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말 안 하거든요. 예. 뭐 그냥 있었던 일 이런 거 먼저라도 얘기를 하던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아빠는 지금 탁 찍어놨잖아.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고. 네.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근데 실제 입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자, 여기서 저기 이 박사님하고 저 중에 네. 어떤 분이 그 이미지상 분위기상 아빠하고 좀 비슷해요? 선생님이요. 아, 저요? 네. 예, 그럼 저하고 좀 해봅시다. 제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바깥에 나와서 들어가고 제가 아빠가 네. 집에 있어요.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죠? TV를 봐요. TV 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제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녀왔습니다를 해요. 아, 그냥 대화를 자연스럽게 네. 해보세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퇴근하고 갔다 왔어. 응, 알았어. 지금 아빠 같은가요? 네. 아빠도 이렇게 무관심하게 별로 관심 그냥- 안 기울이고 이러는 거죠? 네, 알았다고 그러고 말아요. 예, 예.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 알았어. 뭐 해? 뭔 모르냐, TV 보지? 알았어. 그게 다예요? 아빠가 아니더라도 지금 뭔가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럼 실제 아빠 앞에서는 더욱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사소한 거라도 아빠하고 대화를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답은 맞는데 네.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역할 연습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막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약간 다른 아빠의 역할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자, 제가 TV를 보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갔다 왔어.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아니, 그냥 별다른 일은 없었어. 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딱히 없는데. 너 계속 왜 그렇게 아빠한테 쌀쌀맞게 구냐? 아니, 그냥. 야, 다른 딸들은 말이야 아빠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데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좀 심하게 했다 손 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뭐 먼저 이렇게 막 시시콜콜 얘기 걸고 막 그래야 되겠니? 네가 좀 해볼 순 없니? 뭐 아빠한테 맺힌 거 있어? 세상에 그런 아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인 아빠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아빠가 화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지금 화내면서 얘기하지 않죠? 네. 그 점이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아빠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계속 좀 진행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야, 아빠가 먼저 너한테 막 해야 되겠냐.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해봐. 아빠도 노력해볼게, 들으려고. 딱히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딱히 없어. 그럼 아빠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아빠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지금 들어주겠다니까. 또. 아빠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아빠가 요즘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 어릴 때 아빠가 욱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거든. 근데 너한테 사과하려고 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용기를 못 내겠더라.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받아줄래? 지금 바로 받진 않을 것 같은데 아빠의 마음이 그렇다고는 생각할 것 같아. 그래, 아빠 진심이야. 뭐 당장 아빠를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고 네 마음이 좀 풀려서 아빠한테 다른 집 딸들처럼 좀 애교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어. 아빠한테 뭐 확실하게 요구할 거 없어? 아빠가 좀 노력해 볼게.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 아빠가 우리 딸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앞으로 얘기할 때 서로 좀 보고 얘기하자. 알겠어. 그리고 아빠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또 화내고 그러면 피하지 말고 아빠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고 바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겠어? 근데 그럼 아빠는 또 화낼 거잖아. 아빠가 화내더라도 적어도 3번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라. 알겠어.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딸이 아빠 외면하는 거거든. 그때가 제일 섭섭하고 그게 제일 두려워. 이런 아빠 마음 모르지? 난 3자식 중에 큰딸이 제일 어렵다? 왜? 날 피하고 상대를 안 해주잖아. 물론 내가 너한테 심하게 해서 네가 그런다는 건 알지만 아빠는 그게 참 후회돼. 가만 보면 3자식 중에 날 제일 닮은 게 넌데. 두 분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좋진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어떤 점에서요? 아빠가 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서 아빠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죠? 네. 그죠?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럼 더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상이지만. 네.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그만큼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좋은 딸이 아니었으니까. 뭐 좋은 아빠가 아니었으니까 좋은 딸이 아닌 걸로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자꾸 아까부터 복수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두 분님이 이렇게 복수의 화신 같아 보이거든요. 복수할 거야. 그러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굳이 막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불공정한 그런 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응징하든가 네. 저항하든가 그러는 경향은 혹시 좀 있나요? 네. 이제 아빠하고 얘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부당한 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거기에 저항하거나 또 응징하거나 하는 그런 예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얼마 전에 아는 언니가 옷을 쇼핑몰에서 시켰거든요.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시켰는데 잘못 왔어요. 그런데 제가 더 뭐라 하고 그랬었어요. 옆에서 오히려 분개해가지고 네. 어떤 조치도 했어요? 전화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언니가 안 했어요. 그럼 그 언니는? 어차피 이것도 환불하고 막 교환하고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입는다고. 그냥 입는다고? 네.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의 쇼핑몰 그런 거라서. 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제3자인 두 분님이 더 흥분해가지고 뭐라 네. 했단 말이죠. 뭐 전화를 해가지고 따져주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고. 제 일이었다면 바로 전화했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혹시 말투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네, 아니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요렇게 됐어요. 약간 귀찮은 듯한 그리고 탁탁 잘라내버리는 던지는 듯한 툭툭 던지고 탁탁 잘라내버리는 그리고 여기 자기 걸 다 표현하는 듯하긴 한데 약간 칼로 무썰듯이 칼로 두부 썰듯이 딱 잘라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게끔 만드는 듯한 그런 말투인 것 같아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는데 말투는 여전히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해는 많이 샀고요. 그리고 한 번은 대학교 때 친구가 이랬는데 그때 같은 방향으로 지하철 타고 갈 일이 있어서 타고 가다가 고향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어디다 이랬더니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고향이랑 너 그래서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구나 이래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말투가 좀 그렇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고칠 생각은 안 했어요? 이게 나름 고쳐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고쳐진 거예요? 우리 옛날엔 어땠길래? 제 나름에는 이게 고쳐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크게 들진 않아요. 어느 정도 돼야 마음에 들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뭔가 더 다가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고 다가와 줬으면? 네, 그리고 저랑 말할 거죠. 때 재미없다거나 막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랑 말할 때 내가 재미없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네. 두 분님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큰 노력은 안 했고요. 그냥 내가 말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말하고 나서 좀 뒤에. 그렇게 큰 노력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연을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면 좋겠냐 하는 좀 조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 거는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요령 같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책이잖아요. 책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고? 책에서도 책 나름 얻을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얘기를 듣는 거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연륜 그런 것도 있어서 연륜으로 치면은 뭐 아빠도 연륜 많잖아요. 엄마도 뭐 연륜 있잖아요. 네. 지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왜 그분들한테는 왜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아직은 뭔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워요. 혹시 두부님이 네. 속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가 있나요?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제일 많이 털어놔요? 네. 근데 남자친구한테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건 어때요? 그냥 그때의 위로뿐? 그때의 위로? 네. 남자친구는 들으면서 두부님 편을 들어주나요? 네. 편 들어주고. 네. 근데 큰 위안은 안 되고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그냥 고작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거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편 들어줬으면 하는 건 아직 소화적인 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 나한테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다, 나를 개조하고 싶다. 네. 이거는 아주 훌륭한 네. 의지라고 생각해요. 두부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두부님이 볼 때 어떤 사람한테 호감이 가든가요? 항상 웃거나 음,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잘 웃고 얘기 잘 들어주고 자기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그러면 두부님이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두부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네. 어떤 걸림돌이 있나 봅시다. 잘 웃어요? 아니요. 두 번째, 남의 얘기 잘 들어요? 네. 자기 얘기 잘 해요? 아니요. 자, 그러면 남의 얘기 잘 듣는 거는 이제 하나 됐어요. 그죠? 네. 그 나머지 두 가지. 잘 웃는 거 하고 내 얘기 잘 하는 거. 네. 그걸 좀 노력하면 되겠네요. 네. 자, 누구를 파트너로 해서 스파링 파트너로 해가지고 연습해 볼 거예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네. 근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적절한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공정하지가 않지. 객관적이지가 않지. 기왕이면은 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럼 이 박사를 스파링 파트너로. 이 자리에서 당장 연습해봐도 좋아요. 진짜 좋은 스파링 파트너는 아빠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두부님이 아직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신적인 힘 네.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부님의 힘은 네. 아빠를 능가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네. 항상 아빠는 크고 난 작은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이거 제가 뭐 아빠를 뵙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두부님을 보면서 아빠보다 적어도 이 면에선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정의감 같은 거. 의리나 뭐 정의감 같은 거.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빠의 장점은 두부님보다 뛰어난 그런 장점은 성실성. 네. 그리고 어떤 치밀함. 집요하게 뭔가 하시는 성실함 있죠. 네. 그 부분은 아마 뛰어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빠도 이제 스스로 어떤 감정 처리가 안 되시거나 자신이 감당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약점을 두부님한테 들킨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폭력적인 걸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얼핏 보기에 아빠가 폭력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빠의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그 순간 사실은 두부님이 아빠를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부부관계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네. 보기에 남편이 굉장히 포악하고 네. 여자는 계속 당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 부인이 남편을 계속 약을 놀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부추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력이나 욕설 같은 것들을 막 이제 유발하고 그렇게 되면 부인은 이제 자기는 이제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거죠. 내 짐승 같은 놈하고 내가 살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피해자 가해자가 그런데 사실상 속을 보면 이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폭 같은 경우들입니다. 네. 이 깡패나 건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겁쟁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는 뭘 못하고 부드럽게 뭘 이게 처리를 못하고 그냥 우악스럽게 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 보세요. 두부님이 아빠하고 부딪힐 때 누가 더 흥분을 많이 합니까? 아빠요. 그거 봐요. 두부님이 더 세다니까? 믿으세요, 지금부터.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던 거라서.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두부님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아빠한테 보살핌을 받고 싶잖아요. 네. 언감생신. 그걸 감히 바란다고도 못할 정도로 강렬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죠? 네. 그게 좌절되니까 이렇게 툭툭거리고 막 그 욕불만에 차가지고 이런 음색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인정하세요? 네네. 이렇게 싹싹하게 인정하는 힘도 있잖아. 원래 바탕이 센 데다가 싹싹하게 인정하는 힘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긍정하는지 이걸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고요. 저를 믿으십니까? 네. 제 안목이나 이런 거 믿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두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두부님 위로하려고 이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 같진 않죠? 네. 지난 방송들 들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네. 예. 누구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부님은요. 진실을 사랑하는. 네. 진실을 사랑하는. 네. 그런 강력한 지향이 있고 그 면에서 참 순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속일 수 없고 가면을 쓸 수 없고 그래서 인간관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윤활유 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원석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자기를 긍정하고 네. 자기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웃는 노력이라든가 자기 표현을 하는 거라든가 말을 걸어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하면요. 일치월장 할 수 있어요. 네. 믿습니까? 네. 이 박사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타이밍 죄송합니다.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두부님한테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일단은 웃음이 별로 없으시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씩 웃으실 때가 있어요. 되게 귀여우시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바꾸는 요령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는 방기현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책은 책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딱 끝났거든요. 네. 근데 책은 책이라서 내가 좀 배우기가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책은 책이잖아요. 끝. 네. 근데 이 모습이 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였다가 좀 정의롭고 그리고 맺고 끊는 게 강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방기현 선생님의 평가를 들으니까 꼭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투도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두부님에게 느껴진 한 두 가지 모습 정도였고 그리고 뭐 아버님이 첫 번째 스파링 파트너라는 거는 정말 저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거대한 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네. 첫 단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하루 어떻게 살았단 얘기 아니면은 아빠 오늘 뭐 했어? 라고 한번 여쭤보실 수 있는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마치 소개팅 처음 나왔을 때 하는 그런 방식대로 그리고 그러면서 고민스러운 걸 털어놓는 게 어떨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그 실용음악을 포기했을 때 포기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고 그리고 실용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책은 책이라고 말한 거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았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자기 걸 참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보여주기 싫어한다기보다는 보여주는데 서툴죠. 서툰 사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네. 아빠한테 꼭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막 아빠 역할 했던 적 있잖아요. 네. 그게 롤 모델이 돼서 아빠가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그러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왠지 모르게 두부님 아빠한테도 어떤 부분에서 신뢰가 가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요? 중심이 있으실 것 같아, 아빠가. 중심이요? 그러니까 왜 중심 없이 눈치 보면서 눈치꾼으로 막 이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데 아빠는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에 뚜렷한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포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작아서 큰 딸을 수용 못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장점들 정말 봐줄 만한 그런 것들을 보고 어렸을 때 있었던 것도 그것이 아빠의 용량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도 좀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당장 정말 무리해서 뭘 하기보다는 사소한 것부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 방송을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아빠에 대한 마음이요? 아니. 이 상담을 하시면서 두 분님 마음이요. 아까 아빠 역할 해주셨잖아요. 예. 그때 뭔가 제가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할 때. 예. 네. 좀 한이 좀 풀려요? 네. 아빠한테 직접 들으면 더욱 좋겠는데. 네. 간접적으로 들은 거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아까 이 박사님 조언도 있었고, 네. 느낌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 상담을 이제 정리하는, 네. 지금 이 시간쯤 와가지고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고요. 그게 제가 실천하기 어렵긴 해도 언젠간 실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뭔가 바뀌게 되는 것을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꼭 들려드리세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와주신 두 분님,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진솔하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신 두 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메일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이윤정 선생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시다가 또 방송에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약간 삐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및 참나원 팬으로 팟캐스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참나원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접 참여하거나 전화 참여를 하고 싶지만 현재 유학생인 관계로 이렇게 이메일 상담을 신청합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참여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차피 제 전화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36세 미혼 남학생입니다. 이번 여름에 박사학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무기력감입니다. 무엇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눈앞에 졸업 준비와 취업 및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 무기력하게 우리나라 쇼프로나 영화 등만 보고 있습니다. 딱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정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졸업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고 무엇을 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나 놀이들이 대부분 혼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나마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하는 동안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한 번은 저녁에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 갔는데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무기력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후회를 하거나 나중에 다시 그 일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연인 관계 발전을 전제로 제가 있는 곳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서 이제는 서로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련의 아픔은 빨리 정리되었는데 그때그때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면 화를 잘 못 내고 꼭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잠자기 전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불면증을 심하게 앓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박사님, 방기현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신,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귀국해서 곧 안가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감정 표현 제대로 못했다가 집에 와서 잘 때 생각나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특히나 이제 좀 혼자 살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옛날에 있었던 어릴 때 있었던 좀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몸을 부르르 떤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답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무기력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뭐 어떤 마음도 안 일어난 걸까요? 무기력감이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사실은 마음이 너무 긴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초조하거나 이럴 경우에 일이 좀 손에 안 잡히게 되고 네. 이런 그 당황스럽게 되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게 되면서 이제 통제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네.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헛스윙을 하는 셈이죠. 그렇죠. 이럴 때 힘이 쑥 빠져버리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무기력감이 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과도한 긴장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느껴지는 건 무기력감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도한 긴장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의욕이 너무 벅찰 때 그럴 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네. 잠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자기한테 주는 거죠. 근데 시간을 네.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쉬고 호흡을 가만 느끼면서 그러면서 자기 감각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있어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쭉 이게 이제 신선하게 자기 네. 내부 공기가 이제 싹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이 이렇게 가닥이 잡히기 시작해요. 네. 그럼 그 우선순위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킬링 타임, 시간을 쓸데없이 죽이는 것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더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뭐 땀을 빼는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 전환을 딱 하고 네. 그래서 차분히 오히려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있었던 일을 자꾸 이렇게 반추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네, 그때 그렇게 했었네 하는 건 계속 이 고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걱정거리들을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한 70%에서 80% 정도가 다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후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나머지 20, 30%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 닥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의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말아요. 네. 이러면 이제 계속 이 허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자꾸 이렇게 후회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요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우리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상적인 자기, 네. 이상적인 나, 그 가짜 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보는 거니까 그걸 과감하게 지우시고 네. 그리고 차분히 자기 호흡부터 시작해서 자기 감각대로 이렇게 팩트에 기반해서 예. 자기 자신이 현재 마음에 기반해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바꿔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윤정 선생님은 네, 저는 이거를 읽어보는데 쏙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 예. 쏙 들어오질 않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곰곰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방향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에 꽂혀서 한쪽 방향으로 한 생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이 사연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보는 관점과 해석 방식을 좀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 똑같은 거여도 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색깔이 입혀지고 다른 방향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기력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보시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박사학위 졸업을 앞둔다고 하셨으면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시잖아요. 네. 쌓아온 게 이제 있는 거에 플러스 방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긴장과 초조감에 이렇게 그런 극치에 다다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에 네.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스스로에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저도 어떤 일이 이렇게 눈앞에 있거나 해야 되는 게 막 여러 가지가 쌓여있으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손을 못 대고 약간 멍한 상태로 아니면 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재구성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쩌면 지금 이분이 많은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일을 좀 이제 재구성하고 다시 재충전하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이분이 자꾸 무기력감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렇게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본인에 대한 해석 방식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이 5월, 이 메일이 온 게 4월 달이었죠? 네. 우리나라와 학제가 비슷하다면은 지금 요 시간이 박사학위 논문 받기 전에 바쁨이 절정으로 다다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면은 이미 논문 완료가 돼서 이제 출판만 남아있는 상태시라면은 제가 먼저 박사학위 쓴 입장에서 권해드리는 거는 옛날 일기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써놓으신 게 있다면은 그걸 지금 다 해보십시오. 저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학위 받고 나서요. 그거 천천히 해야지 그럴 시간 없습니다. 혹시 만화책을 보고 싶으셨다면은 빨리 다운받아서 만화책 다 보시고요. 밀린 비디오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다 비디오 보시고요. 이제 미국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미국 어디 가보고 싶다 그런 데 있으시면 다 다녀오십시오. 나중에 시간 없습니다. 지금 무기력감 그런 거에 빠지실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많이 되시나 봐요. 아주 구구절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못 해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참 아쉽거든요. 못 해본 거는 평생 어느 시간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예, 그렇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현 선생님, 이 박사님, 그리고 이윤정 선생님. 저는 지방 한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참나원 듣는 분들 중에 가족력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가 메일도 소개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같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리치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메일을 드립니다. 심리치료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큰 찰나에 참나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심리상담 방송이라는 이름에 이끌려서 첫 회부터 참나원을 챙겨 듣게 되었고 EJ를 도리어 참나원을 통해 알게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듣고 있나 이 작가? 저와 언니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서 2주 전쯤 저희 언니가 방기현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유료 상담을 한번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나가면 몸이 아플 정도로 면역력이 나쁘기에 저는 제 사연을 편지에 적어서 언니 편에 보내고 언니가 녹음기를 들고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녹음하며 진행했습니다. 1시간의 상담만으로도 정말 금과 억조같이 값진 조언을 주셔서 그 이후로 언니와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구체적으로 사연을 소개할게요. 저는 35살, 언니는 37살이고 지금 현재 가족은 이렇게 둘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좋은 가족이 되자고 약속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원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현증에 시달리셨어요. 조현증은 정신분열이라고 이제 옛날에 정신분열이라고 했다가 이제 조현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조금 이상하다.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언니가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조현증이시고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혼자 중얼중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소비를 계획적으로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많았지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직장에서 상도 많이 타시고 업적도 많이 이루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50대 후반이 되면서 과대망상 증상이 생기셔서 외국에서 오는 사기성 메일, 여기에 일단 돈을 투자하면 몇백 배 돈을 불려서 돌려드리겠다는 메일을 열어보고는 10년 이상 계속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심각하네요. 전 재산을 보내시고 아직도 계속 보내고 계시는 상태고요. 가로 열고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로 닫고. 저와 저희 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경제활동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4년 전 더 이상 너희에게 돈을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아픈 두 자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불안해서 어떤 음악이라도 무조건 틀어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허리띠 졸라매고 불안정하지만 파트타임 일자리, 재택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빠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살지만 오빠 역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일을 해야 하는데 우울해서 몸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호흡 명상법과 틴나칸 스님 책을 소개해 주셔서 그 책을 읽고 나니 부모님이나 오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언니와 저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선생님께 상담드린 또 하나의 이슈였어요. 제가 항상 언니가 돈을 많이 쓴다고 비난해 왔는데 상담 이후 저를 돌아보니 제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허용적으로 굴다가 변덕을 부려서 언니가 돈만 쓴다고 비난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언니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해도 그냥 돌부처 마냥 바라보고 반응을 안 해주는 식으로 행동 패턴을 바꾸었어요. 물론 더 이상 언니를 비난할 필요도 없었고요. 언니도 상담 후에 더욱 소비를 줄이고 하루하루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하루하루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 과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과외를 받는 학생이 수업을 미루면 견딜 수 없게 우울해집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수업을 몇 개 못하다 보니 한 명 한 명에 대한 경제적 의지도가 큽니다. 그런데 학생이 수업을 갑자기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달 수업료를 늦게 받게 된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싶은데 저희 집은 가족력이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륜 스님도 팟캐스트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있다고 자살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나에게는 성격에 장애가 있는 거니까 인정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더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될 때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참 보통 가족력이라고 하면은 암이라든지 뭐 그런 당뇨 그런 신체적인 병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희 상담하는 내용들 중에 가족들 사이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연들이 많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방기원 선생님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전 사실 이분 상담을 해드렸던,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게 전화로 네.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언니도 한번 만나보고 동생분도 만나 뵀는데,
이런 이제 이 사연을 보면은 뭐 가족교육을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말도 굉장히 잘 알아듣고요. 네. 무엇보다도 당신들이 겪었던 그런 병고 이런 것들 그걸 헤쳐나오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흡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상담 이후에도 이런 변화들이 막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뛰어난 자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도 잘하는 과정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능력이 부족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보다 능력이 오히려 과해서 어떤 부분이 지나쳐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애들은 문제아가 되고 적응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렇죠. 정말로 그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발견해서 키워주는 그쪽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날개 달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이런 가족력 그러니까 엄마의 조현증 그리고 이제 아빠도 그렇게 과대망상으로 막 이렇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막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 오빠도 뭐 우울증으로 있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지능은 무지 높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스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력을 해석할 때 있어서도 이제 다 이러니까 우리도 정상적이기 힘들 거야 하는 공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대개 상담을 전공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가다가 어떤 것에 부딪혀서 그 역경을 만나고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에 눈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능력보다도 이렇게 어떤 진실성, 진정성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힘으로 상담 효과를 보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이런 우여곡절, 깜깜한 절망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이걸 겪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잖아요. 예. 이게 이미 극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는 경험을 했고 그것이 내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정확한 거고. 그러니까 남들은 미처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난 겪어봤고 그 힘으로 나는 남다른 강한 어떤 정신력 같은 걸 갖고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분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놀랍게도 한두 번의 상담을 가지고도 이걸 소화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들이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이렇게 심각하게 들릴지 몰라도 네. 오히려 희망이 더 많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주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나름대로 하나의 주제씩을 다 가지고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아름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는 이 자매분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박사님이 만약 정글에 던져져서 네. 여기에서 길을 만들어라. 여기서 헤쳐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나가실래요? 전 안 헤쳐나갈래요. 그냥 거기 사실래요? 예, 뭐. 그냥 살죠, 뭐. 칼자루를 하나 쥐어주고 이 정글에 헤쳐나가라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부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마구잡이로 나무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정글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어딘지를 살펴본 다음에 네.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길을 낼지를 보고 그러고 길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매도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길을 내야 할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지지하는 마음 보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얼 셀프와 리얼 셀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면은 그게 곧 리얼 셀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EJ를 정말 재미있고 감동 깊게 들어왔습니다. 참나원은 잘 안 듣고 있었지요. 2회까지만 들었고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듣는 게 특징이라고 변명은 하고 싶지만 변명 같은 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두서도 없고 말도 잘 못하지만 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메일을 써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여자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저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정말로 다혈질 앤드 조울증 증세가 있어요. 결혼을 할 나이라 집에서 빨리 날 잡자고 하는데 전 정말이지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지 모르겠고요. 가로 열고 참고로 이 여자의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제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이 EJ를 열심히 듣는 이유고요. 잘 들으십시오. EJ는 가정의 행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행복을 위해 너 떠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오늘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술을 엄청나게 잘 마셨습니다. 남들이 말하길 저놈 취한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릴레이로 술을 마셔야 볼 수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잘 마셨기에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어도 술에 대해서는 좀 하지 이런 감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가 말하길 너 20대 후반부터 술 마시고 취하면 개쓰레기 주정뱅이 폭군 이렇게 된다고 애들이 말하는 건 아냐? 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 소리야? 이랬더니 너 술 취하면 개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로 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마셔도 저는 취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가로 닫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개또라이 같은 짓을 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했던 저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봐야 하나요? 아무튼 제가 무슨 잘못을 하냐고 하니 네가 취하고 너는 모든 사람을 하대하듯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친구들만요. 다른 테이블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에겐 평소에 하던 대로 대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 이 말을 믿어야겠지만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가 5명이라고 치면 저는 이 모든 친구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시비 걸고 등등 거의 모든 걸 옆에서 말려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술 취했다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준 친구는 없습니다. 이랬었는데 오늘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술 취해서 너희들한테 말을 하고 욕하고 이런 게 싫었다는 거냐?
가로 열고 평상시 저는 특정 친구 외에 거의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넌 술 취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술에 취해서 너한테 실수를 하면 개새끼, 죽여버리고 싶은 새끼가 되고 너희들은 술 취해서 나한테 실수를 하면 그걸 다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냐? 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런 개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맥을 짚어보고자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하기 시작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래?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답은 작년부터 최근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여자를 만나면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성격을 누르면서 다른 쪽으로 표출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정말 또라이가 되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잘 풀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도 이상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정말 저의 문제일까요? 저의 문제가 아닌가요? 상담받으면 나아질까요? 너무 힘이 들고 설치류에 이어서 날지 못하는 조류가 대통령이 됐던 것만큼 멘붕이 왔습니다. 추신, 저도 경주이십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참 이놈의 술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네요. 하나는 연애, 그리고 그 연애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실수를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두 가지로 얽혀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친구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내가 하면 불륜 네가 하면 로맨스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음주를 안 하시는 분이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는, 혹시 이윤정 선생님은 혹시 약주를 좀 하시나요? 즐기지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주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번은 같이 먹어보죠. 자, 여기에 비주류와 주류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나와 계시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적절한 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비주류 방기현 선생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분 사연 읽으면서 좀 재밌지 않나요? 말씀 재밌게 하시죠? 네. 예. 근데 이분이 여기서 살짝 억울한 심정을 좀 내비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참아줘야 되고, 친구는 나를 참아주면 안 되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전체적인 걸 보면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이전에도 안 그랬고 그 이후에도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딱 여자친구를 만날 때고요. 예, 만날 때였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분은 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아니고요. 네. 계속 사귀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한쪽이 이렇게 억압되면서 그 쌓였던 것들이 엉뚱한 데로 나갔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 여자하고 살게 되면은 계속 이런 걸 받지 않겠냐 하는 고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친구 얘기에 의하면은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안 그랬다 그랬죠. 네. 안 그랬다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른 데로 쏟아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화가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고민도 끝내야죠.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뭔가 이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잘못 짚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호의를 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뭔가
계속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풀렸다든가 뭔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나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럴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서 그러고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어떠냐면 이미 작년부터 나한테 그런 증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믿고 안심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대한 거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를 한번 가만 보면 억울해하죠. 네.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받아주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 하시잖아요. 네. 왜 훌륭한 행동을 해놓고 나서 그걸 억울해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나도 똑같이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받고 싶고 이렇다 하고 자기 속을 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냥 꼬장 부리고 나 몰라라든가.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분의 내면 갈등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쌈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한번 여자친구하고 같이 찾아오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류 비주류 지금 나눠서 상담하고 있는데 주류파 이윤정 선생님. 예. 아, 이거는 주류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 선생님이 지금 분석을 하셨잖아요. 이 이제 한 장 정도에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서 아주 그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끔 옆에서 이렇게 방 선생님이 하는 이런 상담을 보면 상담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네.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지 그래서 만약 그 신념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가는 그리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발견해내는 이런 부분도 상담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방 선생님이 분석이 굉장히 앞뒤 딱딱 맞게 논리적인 부분이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는 부분이 옆에서 볼 때 저도 그 방 선생님이 해석하는 분석하는 걸 들으면서 아 맞아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고요. 저는 그 이 메일을 읽으면서 좀 감각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게 뭐였냐면 이분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런 내용을 쓰시기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거를 어쩌면 정말 솔직하지 못하게 어떤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원인을 찾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결합돼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 상담을 하시면서 자기가 정말 솔직하게 내면에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다뤄가 보면 훨씬 자기 자신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 보내신 분, 제가 궁금한 거는 여자친구가 다혈질과 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덕 아닌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다혈질적으로 폭발을 하고 확 우울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구체적인. 예. 그 얘기하러 한번 오시지요. 네. 예. 자, 이것으로 이메일 상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님과의 상담, 그리고 이메일 상담, 그리고 제이님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 등등에 대해서 좀 쭉 봤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해보죠. 방경 선생님. 예. 오늘 이제 두 분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한편으로 가슴이 좀 아팠던 것이 이제 사회생활 좀 멀쩡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실하다고 얘기도 듣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자기 첫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폭력도 쓰고 폭언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계속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큰 딸은 이제 속에서 제가 보기엔 분명히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으면은 이제 얘기하는 내내 사실 계속 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러는지 이게 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네. 그걸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확실히 알아차리고 좀 네.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을 각자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오늘 오셨던 두 분님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실을 밝혀가면서 격려를 해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네. 이런 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을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윤정 선생님. 아, 혹시 그 이 박사님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 혹시 아세요? 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쓰신 의식혁명이라는 책.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 그 책에서 그 인간의 의식을 0부터 1000까지 수치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다 숫자로 매겨놨어요. 그래서 의식수치 0는 동물에 가까운 속성이고요. 의식수치 1000은 그 신에 가까운 그런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숫자 분기점이 있는데 의식수치 200이라는 분기점과 의식수치 500이라는 분기점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수치 200에 있어서 분기점은 뭐냐면 200 아래일 경우는 사고나 관점이 부정적이고요. 의식수치 200 이상일 때는 모든 거를 사고의 관점이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의식수치 200 아래에 있을 때는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마치 그 비관적이거나 이런 쪽에 있는 모든 감정들이 의식수치 200 아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 자존심 아니면 못 살아, 자존심 빼면 시체야라고 얘기하는 그 자존심조차도 네. 의식수치 200 아래에 부정적인 파장을 내보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의식수치 200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200은 마치 임계점과 같아서 그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그 200의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 좀 전에 방 선생님이 얘기한 게 중요한 얘기 있었어요. 용기요. 용기를 내서 사과하거나 그럴 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거 용기거든요. 한 발 내딛는 거. 네. 그래서 이 200이라는 분기점, 용기라는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방송에 그런 의식수치 500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I'll be back. 네, 오늘 그래서 용기를 냈을 때 네. 내담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식수치 500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저희 참나온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다 마치고요. 늦은 시간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힘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떨어지지 않겠죠. 오히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게 살지 맙시다. 결국엔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그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상담방송 참나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수습잘 안아서 무엇이든 되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오락도 하고 싶고 개구리도 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세상에 엄마밖에 더 있느냐. 엄마는 아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었지. 그런 거야 알겠니.